시한부인 시어머니를 모신 지 넉 달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미야, 나 죽어도 절대 그놈 용서하지 마라. 내 아들, 그놈 벌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어머님, 아드님인데요? 시모는 가늘게 숨을 고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면 뭐하냐? 어미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놈이 어디 자식이냐? 그리고 내게 못할 짓을 많이 한 녀석이잖니. 마음 같아선 내가 네 대신 복수라도 해주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그러지를 못하잖니. 아무튼 애미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놈을 혼내주고 싶거든. 설령 용서하고 싶어도 꼭 혼을 내주거라. 그놈이 다시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저는 눈앞이 뜨거워지며 숨이 조금 막히는 기분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꼭 그 일을 혼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어머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애미야, 네 덕에 진작 저승으로 갔을 것을 더 오래 이승에 남아 창밖을 구경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눈 것 같다. 고맙다.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저는 손을 꼭 잡아 어머님의 차가운 손끝까지 느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까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시모는 눈빛으로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다정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착한 것, 예쁜 것, 사랑스러운 것. 애미야, 너는 나에겐 정말 귀한 사람이야. 내 아들보다 네가 더 자식 같고 그래. 연희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날 어머님은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친엄마보다도 더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신 분이라 저는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그 마지막 부탁,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은 그대로 유언이 되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은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내 빈소를 정성껏 마련하고 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장례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비 다 됐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에 당신 애인을 데리고 온 거야? 오호, 서방님이 만나는 여자야. 예의를 갖춰. 예의를 갖추라고? 당신 돌았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바람난 여자를 데려와. 당장 내보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간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대꾸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봐요. 난 조문객이야. 나한테도 예의를 갖춰요. 뭐라고? 야, 잘 들어. 네 빨간 립스틱이 피로 뒤덮이는 꼴을 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지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살아남을 기회. 그녀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줌마, 남편 간수 못해서 빼앗긴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아? 부끄러워야 할 인간은 내가 아니라 너희 둘이다. 내 어머니 장례식장에 너희 둘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 꺼져. 저는 그 말을 끝맺으며 상간녀와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팔을 걷어치우며 눈을 부라리고 상스러운 말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 남편 몸에 손을 대? 야, 우리 엄마가 왜 네 엄마냐? 그동안 간병이 와서 조용히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이 여편네야, 여기서 나가야 할 인간은 바로 너야. 내 애인이 실질적으로 내 아내이니 네가 나가. 어머님 유언을 따라야겠네. 뭐? 유언?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데?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게. 잘 봐라.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짧은 다리로 남편의 배를 걷어차 장례식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접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놀란 기색으로 헐떡거렸습니다. 이어서 상간녀도 같은 방식으로 발로 차 밀어냈습니다. 복도에서 두 불륜을 발길질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데 그이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게 손찌검을 하려는 듯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유, 이 여편 애야. 너도 오늘 관짝에 들어가고 싶으냐? 누구는 사람 팰 줄 모르는 줄 알아? 어디 쳐봐라. 오늘 당신과 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관짝에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오우, 이 독한 여편네. 눈빛에 서린 살기 좀 봐라. 이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지. 이 여편네야, 누가 당신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냐?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고지순한 여자 순결한 아내로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 그래, 빨리 내려쳐봐. 그 더럽고 추악한 손을 내가 갈기갈기 물어뜯어 줄 테니까. 남편이 높이 든 손을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그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조문객인 것은 분명했으나 처음 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지연이 씨 맞으시죠? 남자가 제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하자 남편이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네 놈은 또 뭐야? 아, 내 마누라랑 바람이라도 피우는 놈인가 보지? 이 여편네 나한테만 더럽다고 떠들더니 지도 똑같이 살았구먼. 입 닥쳐.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겨우 생각한 게 그거냐? 저는 남편에게 고함을 내지르고 그의 손목을 제압한 낯선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물론 조문을 오신 분이겠지만 어머님이랑 무슨 사이였나요? 네, 조문도 하고 동시에 법적 절차를 실행하러 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요? 네, 돌아가신 김문리의 어머님의 재산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히는 순간 방금 전까지 살기를 품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갑작스럽게 밝은 빛이 스치더니 곧 힘이 빠진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변호사라고요? 우리 엄마가 언제 변호사까지 구했대? 엄마가 댁한테 재산 이야기를 했나요? 보나마나 다 나한테 물려주라고 했겠죠? 제가 나타나면 늘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김철수 씨가 제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는 씩 웃더니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류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고 순간 저는 남편과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한 장면 한 장면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아주 짧은 순간 애석하기도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쓰라려졌습니다. 남편과 분명히 헤어질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버린 저 자신을 책망하며 곱씹었던 것입니다. 5년 전의 에피소드와 여러 에피소드를 적고 장례식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와 헤어질 첫 번째 기회는 결혼 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저는 신혼집을 서둘러 마련해 혼수로 빈틈없이 다 채워놓고 있었는데 그이가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혔다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너 지난번에 큰 기억 따는 거 알지? 알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급도 곧 한다면서 펄쩍펄쩍 뛰었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그 계약을 해준 거래처 대표님이 지방에서 행사를 여시는데 나더러 꼭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 곧 새신랑이 된다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계속 강요하셔서 말이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결국 가겠다고 했어. 그렇구나. 뭐 일인데 어쩌겠어. 다녀와야지. 그런데 며칠이나 다녀오는 거야? 행사가 무려 3일 연속이라서 2박 3일... 아니다. 마지막 날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3박 4일로 잡아야겠다. 나흘이나? 그래, 어쩌겠어. 다녀와. 자기 혼자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지.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이 집에서 혼자 나흘을 못 보내겠어? 그런데 정확히 언제 다녀오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올게. 이번 주? 어머, 마침 내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자고 했는데 나 거기 나가도 돼? 정말? 잘 되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와. 그렇게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이가 출장을 가게 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한 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간단히 맥주나 마시고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즉흥적인 친구들이 느닷없이 멀리 놀러 가자고 제안하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야, 연희야, 우리 스키장 갈까? 스키장?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자. 지수는 바로 오케이네. 그럼 연희, 너는 어때? 두 친구는 언제나 순간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었고 그런 자유분방함이 늘 부러우면서도 저는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나는... 연희야, 네 신랑도 출장 갔다며. 그럼 우리끼리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오자. 결혼 전 여행이라고? 그래, 우리 셋이 같이 뭉쳐서 여행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지? 이제 다시는 셋이서 여행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그냥 후딱 다녀오자. 스키랑 옷은 현지에서 대여하면 되니까 지금 내 차에 타면 바로 출발이야.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타. 혜영이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지수도 신나서 아싸하고 환호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이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에라 모르겠다 싶어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로를 달려 스키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들뜬 기분이 가득 차 있었고 셋이서 바로 스키와 스키복을 대여했습니다. 옷에서는 약간 키키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어차피 땀을 흘리며 놀 생각을 하니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혜영이와 지수, 그리고 저는 고글까지 착용하고 곤돌라에 몸을 실었습니다. 혜영이는 지금 상황이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우리 재밌지 않냐? 2시간 전만 해도 호프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스키장이잖아. 꼭 순간이동한 것 같다. 내가 이러려고 술을 안 먹었지. 지수야, 맞지? 우리가 처녀일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니까 더 신나. 곧 연희가 유부녀가 되니까 오늘은 신나게 놀아야지. 연희야, 너는 왜 말이 없어? 나도 좋긴 하지. 그런데 스키장 온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이한테 전화라도 해야 할까 봐. 그러자 혜영이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네 서방 월요일에 온다며. 그냥 집에서 일찍 잠든 걸로 하고 핸드폰은 아예 꺼버려. 자, 내가 꺼줄게. 됐다. 핸드폰 종료. 혜영아, 아무리 그래도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솔직하게 너희들이랑 스키장 왔다고 연락하고 마음 편히 노는 게 낫지 않겠어? 아이고, 이 쫄보 좀 봐라. 네가 지금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아냐? 고작 친구들이랑 스키장에 온 거잖아. 건전하게 놀다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노심초사해? 몰라. 내가 원래 좀 소심하잖아. 혜영아, 핸드폰 줘봐. 안 돼. 너 괜히 돌아간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핸드폰은 압수야.
몇 번의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결국 저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래, 내 핸드폰은 네가 잘 챙겨라. 됐지? 진짜 그럴 것이지. 그런데 연희야, 너 여기서 스키 타다가 멋진 남자가 같이 놀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만난 남자가 너 좋다고 같이 밤을 보내자고 하면 그땐 어떨 것 같아? 혜영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나더러 원나잇이라도 하라는 거니? 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 오늘이 마지막 처녀 여행이니까 그냥 재밌는 상상 아니겠니? 결혼 전에 멋지게 바람 피우는 거 한 번쯤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연희야, 만약에 네 서방이 출장 간 게 아니라 사실 바람 피우러 간 거면 어떡할 거야? 뭐라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데? 난 무조건 헤어질 거야. 무조건? 만약 오늘 그 상상의 여자랑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잠자리를 안 한다고? 그럼 한 번은 봐줄 수 있겠지. 아니다. 용서 못해. 날 두고 다른 여자랑 놀러 간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해? 생각만 해도 화가 끓어오르네. 그래도 바람 피우기 전에 이실직고 한다면 봐줄 수도 있겠지. 하여튼 우리 연희는 바른 여자라니까. 저희 셋은 곤돌라 밖으로 펼쳐진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탑승한 한 남자가 제 등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였고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제 친구들은 장난기가 발동해 바로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머, 어머머머머. 벌써 연희한테 반한 남자가 나타났나 봐. 사람들은 우리 셋이 있어도 항상 연희한테만 이러더라. 아우, 부러워. 저는 당황해 친구들을 손짓으로 진정시키며 조용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눈앞에 낯선 남자가 무슨 말을 꺼내든 거절해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뜻밖에도 그 남자가 곤돌라 안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글과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기요, 나야. 철수 씨, 미안해. 곤돌라 타고 있는데 자기랑 친구들 목소리가 들려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사실 나 출장 간 거 아니야. 며칠 전에 회사 일로 만났던 여자랑 같이 왔어. 뭐라고? 그럼 바람을 피운 거야? 이 나쁜 놈. 자기야, 아까 자기가 그랬잖아. 이실직고 하면 용서해준다고. 나 저 여자랑 오늘 처음 여행 온 거야. 아직 손도 안 잡았다고. 이 나쁜 놈아. 내가 여기 없었으면 결국 바람 피웠을 거란 말이잖아. 아니야. 양심에 찔려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을 거야. 그냥 건전하게 스키만 타다가 올라갔을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친구들이 즉흥적으로 떠나자고 해서 우연히 스키장에 오게 된 건데 하필 곧 결혼할 제 신랑이 다른 여자와 함께 와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순간 하늘이 제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곤돌라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묵묵히 발걸음을 옮겨 내렸습니다. 그이가 곤돌라에서 따라 내려와 제 다리를 붙잡더니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흰눈 위로 엎드린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이번이 처음이야. 아니, 처음이 될 뻔했는데 아직 바람은 피우지 않았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됐거든? 저기 너랑 같이 온 여자 있잖아. 저 여자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가서 화 풀어주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 나랑은 이제 결혼할 꿈도 꾸지 마. 자기야, 넌 자기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봐줘. 그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자. 그와 함께 스키장에 올라온 그 상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나쁜 놈,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서 나한테 감히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너 같은 놈은 이 정상에서 저 아래까지 굴러도 싸다. 내가 아주 시원하게 굴려줄게. 그녀의 발끝이 남편의 배를 강하게 찾아 그이는 눈밭 위를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흰눈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그 광경은 너무나 황당해서 저와 친구들은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야, 어떻게 할래? 우리 셋이 같이 조져줄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저 인간 이 눈 속에 그냥 확 파묻어 버리자. 오늘 우리 우정여행이 복수의 여행이 되겠구나? 지수야, 연희야, 얼른 가서 조져주자. 우리는 다 같이 스키를 타고 그이가 구르다 멈춰선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온 힘을 다해 밟아주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고 우리는 또다시 그를 내리막으로 굴려버렸습니다. 안 돼.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입 다물고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라. 그렇게 스키장에서 실컷 골려주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스키를 타며 하루를 보내고는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신혼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고 마음속으로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며칠 동안 제 뒤를 따라다니며 오열하고 빌고 난리를 치며 붙잡았습니다. 스스로도 여자와 바람을 피울 생각은 있었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반성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쉬지 않고 사과하고 매달리는 그의 모습에 어느새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용서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다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게 하늘이 제게 내린 첫 번째 기회였는데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답니다. 아가, 이건 네 선물이다. 몸에 좋은 약재로 지은 한약이랑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다. 그리고 이건 오늘 네 돌아가신 모친께 인사드릴 때 가져가라고 내가 준비한 꽃이란다. 어머님,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기일인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사돈 어른께 직접 여쭈어봤지. 이제 네가 우리 가족이니 내가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납골당에 나도 같이 가자꾸나.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게 감동을 주셨고 때로는 친정엄마보다 더한 따뜻한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살이나 회사에서 조퇴하고 쓰러지듯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곧장 찾아오셨더군요. 제 이마 위에 차가운 수건을 여러 번 갈아주셨고 따끈한 죽을 먹여주시며 손과 발을 쉴 새 없이 주물러 주시고 얼음찜질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애미가 자식에게 잘해주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더냐? 그래도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다, 연희야. 너는 내 아들보다도 내게 더 큰 선물 같은 존재란다. 그러니 몸 건강하게 마음 튼튼하게 오래 살아라.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너희 부부가 오래오래 다투지 않고 함께 사는 것뿐이다. 저는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남편은 저를 향해 실망과 배신감을 담은 눈길만 보낼 뿐 한동안 단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시어머니만은 제 곁에서 따뜻하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게 뭐 큰일이냐? 아가, 아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다. 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기죽고 있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오히려 두 팔 벌려 저를 끌어안아 주셨지만 남편은 급기야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며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남편에게서 두 번째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타고 까르르 웃으며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보자 그이가 무심하게 내뱉듯 말했습니다. 참 예쁘다. 그러네. 정말 예쁜 공주님이야. 나는 절대로 저런 딸을 가질 수가 없지. 누구 때문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죄 지은 건 알긴 하나 보네. 그 망가진 몸뚱아리를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은 절대 안 했을 거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말 좀 해봐. 됐다.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니까 다행이지. 누가 너 같은 걸 데리고 살겠냐? 또 그런 소리네? 매번 애 못 낳는다고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게 뭐가 그리 재미있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 여자가 지금 뭘 했다고 큰 소리야?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나! 그이는 몇 달 내내 임신 문제로 저를 지디기듯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막말 속에 매일 시달리며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그건 또 싫다고 발뺌했습니다. 옆에 두고 들들 볶으면서 괴롭히는 게 마치 그에게는 재미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막말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매일매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부부로서의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불임이라고 불량품 취급하며 인간 이하로 깎아내리는 그와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끝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려는데 집 앞에 세워진 그의 차 안에서 묘한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차창 너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차 안을 들여다보니 그 옆에 앉아있던 것은 다름 아닌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주먹으로 창문을 세차게 두들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장 문 열어. 차 안에 여자 있는 거 다 보이거든. 당장 열라고. 잠시 후 창문이 느릿느릿 내려가더니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당신 퇴근하는 길이었구나. 오늘은 보통 때보다 일찍 왔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몸이 고장난 당신이니까 멀쩡한 여자 좀 만나본 거지. 뭐가 어째? 이 나쁜 자식아, 당장 차에서 내려. 조용히 해라. 아파트 주민들 몰려오겠다. 차 빼야 되니까 비켜. 이 개자식아, 집 앞에서 여자랑 차 안에서 바람을 피우다 걸리니까 이제 도망치려고? 당장 내려. 야, 누가 도망을 가?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저리 비켜. 저는 이 인간을 그렇게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두 불륜을 개패듯이 두들겨 패주고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후진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비키라니까! 아우, 모르겠다. 그냥 밀고 나가고 말지. 순간 그이는 차를 휙 하고 후진으로 빼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옆으로 나덩그라졌고
땅바닥에 쓰러진 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틈에 남편의 차는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운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가슴은 마치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 고통과 치욕을 고스란히 삼켜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보니 익숙하지 않은 여자 향수 냄새가 집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을 핑계로 중간에 빠져나와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바람을 피우고는 그 상태로 차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을 당한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집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발길을 돌렸고 제가 찾아간 곳은 시댁이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흥분했어?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철수 그놈이 또 무슨 짓을 했니? 아니면 요즘도 애기 못 가진다고 미친 소리 해대니? 내가 그리도 혼을 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인 거야? 바람 피웠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요. 제가 다 두 눈으로 보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 저 이제 더는 그이랑 못 살겠어요. 뭐라고? 철수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고? 이런 몹쓸 자식이 다 있나? 내가 이놈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머님, 제가 지금 갈 곳이 없어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친정아빠께는 아직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요. 그럼 얼마든지 여기서 지내거라. 아예 여기를 네 집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돼. 철수 이놈은 내가 아주 크게 벌을 내려야겠다. 너랑 이혼을 하든 말든 반드시 고약한 벌을 주고 말 거다. 시어머니는 전적으로 제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을 혼내고야 말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이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사과하기까지 딱 이틀이 걸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미쳤었나 봐. 나 사람도 아니야. 여보, 용서가 힘들다는 거 알아. 그래도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하러 사과는 해?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잖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이제야 제대로 잘못을 알았어. 진짜 정신 차렸다고. 여보, 나 그 여자랑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했어. 더럽게 만난 사이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돼? 너희 둘은 그냥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쭉 그렇게 사는 거야. 넌 이렇게 날 찾아와 비는 것도 사실은 어머님이 카드 정지시키고 회사 자리 끊어버려서 그런 거잖아. 남편이 쓰던 카드는 시어머니 명의였고 다니던 회사도 시모의 힘으로 들어갔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경제적 지원을 송두리째 끊어버리자 그이는 곧장 상간녀를 버리고 시댁으로 기어와 울며 불며 빌었던 것입니다. 아가, 이혼해도 내가 말리지 않으마.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붙잡겠니? 위자료는 너희 신혼집을 팔아서라도 챙겨주마. 어머님 덕분에 결국 이 인간이 울면서 무릎까지 꿇게 됐네요. 네, 저 이혼할게요. 어머님. 그래, 네가 이혼을 하더라도 가끔 나와 얼굴 보고 지내면 좋겠다. 물론 결정은 네가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남편과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함께 살았다가는 더 큰 태풍과 파국이 다가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굳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 털어버리려는 순간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는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뭔가를 삼킨 탓에 위세척을 받고 꼬박 이틀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 인간이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의사가 아직 똑똑히 말해주지 않았어. 아가, 이혼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미안해서 어쩌냐.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이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 당장 이혼 절차를 밟을 수는 없죠. 일단 회복하는 걸 지켜보고 기다려야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청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위협하는 미친 짓을 저질렀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움켜쥔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그는 저와 헤어지면 다시 극단적인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겁을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이 지원 끊으니까 이런 짓 한 거잖아.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이 계속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아니야. 난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 엄마가 나에게 벌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당신한테 용서를 빌려고 했었어. 진심이야. 여보, 단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소용없어.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 즉시 이혼하러 갈 거야. 난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냥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인간이 사람 목숨 가지고 겁을 주네? 그런다고 내 마음이 바뀔 줄 알아? 나랑 당신은 이미 끝났어. 저는 확실하게 말했지만 결국 간절히 용서를 비는 그의 모습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정말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왔다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두 번째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아니 정확히는 2년간은 남편이 참 잘했습니다. 가정도 평온했고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평범하게 굴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몇 해 뒤 시어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상황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저는 회사를 정리하고 휴직서를 내고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머지않아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 아예 병원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 속아버린 저는 시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하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정신 나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보란듯이 등장한 것이고요. 하지만 남편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을 말이죠. 장례식장에 나타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시어머니께서 남긴 서류들을 꺼내들었고 남편은 그 서류들을 빼앗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엄마 집이랑 내 집이 이 여편의 명의로 갔다고? 또 상가 건물도 연희 명의? 전 재산을 전부 이 여자한테 남겼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서류를 확인해봤는데. 사흘 전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며느님이 없는 틈에 제가 이를 위임받아 실행한 것이고 생전의 모든 재산을 며느님 명의로 정리하셨습니다. 여기 공증서류와 유언장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김문래 씨의 재산 목록을 지연희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지연희 씨의 몫입니다. 네? 정말인가요? 네. 김문래 씨께서 아드님이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셔서 제가 끝까지 옆에서 도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연희 씨의 재산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제가 끝까지 변호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변호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뭐야? 사기꾼이지? 우리 엄마가 돌았냐? 전 재산을 저 여편네한테 주게? 엄마의 친자식은 나야, 나! 김물리 씨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드님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요. 이건 오시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저딴 모질이 불량품 여편네한테 다 줄 리가 없다고. 이미 다 이전되었습니다. 고소를 하셔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원하시면 법정에서 다투시지요. 그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며 영정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거 내려놔. 당신 사람으로서 할 짓과 못할 짓이 따로 있지 않니? 어머님 빈소에서 이러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어머님 사진 다시 고이 내려놔. 이 판사판 공사판이다, 이 여편네야.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 짓을 꼭 해야겠어. 그이는 쾅 하고 영정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액자의 유리가 박살나고 어머님 사진은 거칠게 긁혀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조문객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이 꺽 소리를 내며 털썩 쓰러지더니 목을 움켜쥐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못 쉬겠어. 아주 별짓을 다 하네. 당신 진짜 최악이야. 이봐, 상간녀. 뭐하고 있어? 여기서 저놈을 치워. 상간녀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곧장 구급차에 실려갔고 저는 홀로 빈소에 남아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물밀듯 다녀가고 상복의 흰 소매에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번져갔지만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때로는 소리 없이 웃기도 하고 또다시 북받쳐 울기도 하면서 끝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하관 순간 하늘로 보내드리듯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부디 아픈 거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가세요. 제게 주셨던 사랑과 배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자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득 차있던 짐들을 하나둘 중고로 내다 팔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가 남아있는 유품을 정리할 때는 그분의 손길과 향기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듯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진, 편지, 낡은 옷까지 하나까지도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없었지만 저는 차분히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저만의 공간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낯설지만 온전히 제 것으로 채워진 집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많은 상처와 고통이 뒤따랐지만 이제는 홀로 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작과 호흡곤란이 왜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긴 시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든 말든 저희 둘 사이의 끈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으로 곧장 이혼소장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이혼소장을 받아보고 분노가 치밀었는지 갑자기 멀쩡하게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제가 새로 마련한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혼소장이라니 말이 돼?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싫어. 내가 문을 왜 열어주니? 여보,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혼할 사이는 아니잖아.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신 이유가 뭐겠어? 나랑 평생 잘 살라고 주신 거잖아. 나
그 여자랑은 이미 헤어졌어. 아니, 내가 재산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먼저 도망갔지. 그런 여자한테 한눈을 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 개였어. 미친 개. 아니지. 발정난 개겠지. 어쨌든 당신과 나는 끝났어. 나 어머님 때문에 이혼을 미뤄온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오직 어머님 간병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니까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저는 인터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울먹이며 애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구제불능인 거 알아. 당신에게 상처 여러 번 준 것도 다 잘 알고 있어. 앞으로는 당신이 두고두고 날 부려먹고 막대해도 돼. 그렇게 해서라도 부부 사이를 이어가자.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냐? 야, 니놈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와. 네가 여기 와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나 혼자, 아니 우리 친정아빠랑 잘 쓸 거야.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 당신을 혼내줄 테니 반드시 이혼하라고. 아마 지금 당신 꼴을 다 예견하셨을 거야. 우리 어머님 정말 바르고 훌륭한 분이시지? 이제 알았으면 그만 꺼져. 당신 진짜 1억이야? 나 미쳐 날뛰는 꼴을 보고 싶어? 나 쉽게 이혼 안 해. 그리고 엄마 유산도 반드시 분배 소송 걸 거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차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네 상심만 더 커지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고. 그러자 남편은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야! 당장 문 열어! 아니지.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한 푼 없는 백수야. 당신이 엄마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난 빈털터리로 평생 살아야 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겠어. 여보, 난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지? 역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네? 그런데 나 겁 안 나거든? 당신한테 또 속아서 이 추악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고 싶지 않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혼이든 사별이든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 여편 내가 제대로 돈독이 올랐구나. 야, 네 서방 살고 싶지 않다는데 네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고 당신이 짐승이야. 이제 무얼 해도 내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 어머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거다. 그렇다는 거지.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혼은 거부할 거고 유산도 반드시 돌려받겠다. 야, 지연이,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바로 나, 김철수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죽거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남편이 발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쩐지 속이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협박 섞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갔고 그 뒤로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마주쳐야 할 날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앉았을 때 다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자기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 제 입장에서 변호를 한 변호사의 말에 판사의 고개는 계속해서 끄덕이더군요. 시한부 시모를 모시는 저, 그리고 시모 투병 중에 바람을 피우고 병원에는 얼씬도 안 한 남편, 또 과거의 바람과 임신 못한다는 구박과 조롱, 그 밖에 많은 이야기들이 판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 남편이 된 그놈은 끝내 유산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판사님도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생전의 모든 것을 제 명의로 확실히 넘기셨기에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전 남편은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저를 가로막으려다 못해 네 발로 끼어 계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누가 네 여보야? 우리 이미 끝난 거 몰라? 네가 최종 승리자가 되겠다는 그 헛된 꿈 이제 접을 거니? 아니지. 나는 네가 평생 괴롭기를 바라니까 또 소송해. 여보,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남은 생은 못난 채로 살아라.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전 남편을 피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친 듯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내려오더니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기야, 여보야, 연희야, 나 큰 거 안 바래.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지낼 곳만 줘. 야, 욕심이 많이 줄었네. 그런데 어쩌지? 난 이놈한테 단 10원도 쓰고 싶지 않거든? 정말 1억이야?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전 남편은 또다시 버럭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썩어 빠진 여편애야. 애도 못 낳고 나 아니면 쳐다볼 남자도 없는 하찮은 기집애 주제에 당장 우리 엄마 유산 내놔. 그거 내 돈이야. 내 돈. 와, 입에서 나오는 욕 한 번 기분 더럽게 하네. 그래, 그게 바로 당신 본 모습이지. 그렇게 매일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징징대며 살아라. 더 이상 따라오지도 말고 네가 지내는 고시원으로 나 돌아가라. 굿바이. 거기 안 서? 너 오늘 내 손에 송장 칠 줄 알아? 전 남편은 꿇었던 무릎을 부들부들 떨며 펴더니 미친 듯 계단을 껑충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허공을 헤매며 자빠졌고 순식간에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려 100개 가까이 되는 계단을 온몸으로 박으며 맨 아래까지 처참하게 굴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똑똑히 지켜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양주먹을 번쩍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나이스 샷! 스스로 멍청하게 굴러 혼쭐나 보니까 어때? 쌤통이다 이 자식아. 내 다리, 내 팔 부러진 것 같아. 여보, 119 좀 불러줘. 그놈의 119 소리 지겹다 지겨워. 네가 알아서 불러. 아니면 거기 계속 나뒹굴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든가. 자, 난 이 재밌는 꼴을 눈에 확실히 담았으니 이만 집에 간다. 그렇게 전 남편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통쾌하게 끝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안도감이 제게 남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버림받은 뒤 고시원으로 들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모가 곁에 없으니 취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신히 고시원 월세를 벌며 쓸모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더군요. 돌아보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고 중간에 이혼했어야 했던 장면들이 수없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끝내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라는 어쩌면 하늘의 뜻 같은 무언가가 저를 지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어 일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고 삶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은 친정아버지 집에 보탬이 되게 하고 뜻깊은 곳에 기부하여 선한 순환으로 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사이다를 맛본 기분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꿰어내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